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차는요, 말초신경계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계를 구분해 볼 거고요. 자율신경계 해부생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신경전달물질 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학습할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그 생리학 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왜 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율신경계에 적용하는 약물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신경계의 전반적인 해부 생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론 학습을 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이기 때문에 생리학 전부 다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양리학과 관계된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뇌가 있고 이렇게 뇌와 척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추신경계고요. 말초신경계는 어떤 거예요? 뇌에서 뻗어져 나가는 뇌신경, 그리고 척수에서 뻗어져 나가는 척수신경, 이런 것들이 이제 말초신경계였어요. 중추신경계는 여기 이가 빠졌다 그죠? Central Nervous System, CNS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는 머리뼈 속에 있고 척수는 척추관 속에 담겨서 보호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역할은 명령중추 그리고 조절중추의 역할입니다. 반면에 말초신경계는 말 그대로 말초에 있어요. 그죠? 말초가 우리 손발 끝부분인데 페리페랄 너브 시스템 PNS라 하고요.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말초신경은 정보를 이제 입력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테이블에 라면이 있어요. 근데 이 라면을 그냥 딱 집었어. 근데 너무 뜨거운 거야. 아, 뜨거워 하고 놀래서 확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용한 건 뭐예요? 처음에 손을 딱 댔을 때 뜨거운 감각을 감각신경이 느낀 거예요. 근데 이 감각신경이 느낀 것이 순식간에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중추신경의 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뇌가 뜨거 피해야지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운동신경이 작용을 해서 손을 딱 떼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또 그것이 인간의 어떤 반사적인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신경 계통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뉜다고 했었고요. 감각신경은 정보의 인풋, 입력을 담당하고요. 감각신경은 이제 몸 감각, 내장 감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운동신경은요, 정보의 출력, 아웃풋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뜨겁다고 느껴서 그거를 중추신경계에서 인지하고 뜨거우니까 손을 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행동, 결과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CNS의 특정 부위에서 만들어진 신경 자극이 효과기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운동신경은 이제 몸신경 운동, 체성신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다시 나뉩니다. 신경계통을 이렇게 표로 도식화해서 그려놨어요.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통과 말초신경계통으로 나누어지고요. 중추신경은 명령과 조절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은 중추신경의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추신경은 이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요.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뉩니다. 운동신경은 몸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뉘는데요. 몸운동신경은 우리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듯이 뇌신경 12쌍, 촉수신경 31쌍 이렇게 나뉘고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곧 배울 내용들인데요.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요. 이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이제 알파, 베타의 서브 유형을 가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콜린성 수용체의 결합을 하고요. 무스카린, A형을 서브 타입을 갖습니다. 다음은 자율신경계의 해부 생리입니다. 우리 말초신경이 아까 자율신경과 몸신경으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죠? 몸신경은 어떤 거예요? 팔, 그죠? 다리, 뭐 이런 거. 근육이랑 뼈대 계통.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수의적인 활동이라는 거. 내가 팔을 들어올리고 싶어 하면 팔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싶어 하면 내리고, 걷고 싶어 하면 걷고, 뛰고 싶어 하면 뛰고, 나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불수의적인 활동이죠.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신체의 장기예요. 그죠? 뭐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숨을 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율신경계통은 Autonomic Nervous System ANS라고 하고요. 불수의적인 작용을 지배하는 복잡한 말초신경계통입니다. 신체의 장기들을 조절하고요.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서 몸 운동신경 계통과 협동하게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몸 운동신경 계통의 특징은 수의적 활동이라고 했었고 이 구조가 중요한데요. 구조가 보면 한 개의 운동신경세포 축삭이 척수에서 단절 없이 연장되어 한 개 이상의 근육 섬유에 이른다. 자, 요건 조금 이따가 그림을 나오면 설명을 할게요. 자, 단절 없다라는 거, 한 달로 쭉 간다라는 거예요. 자율신경계통의 특징은 신경절이 있다는 거예요. 절이 있어요, 절. 절이 있으면 끊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절이 있고 여기까지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 운동신경계통은 하나로 쭉 이어져 있고 자율신경계통은 중간에 절이 있다는 거, 그런 차이점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몸신경계통은 뉴런의 모양이 쭉 있어요. 하나로 이어져 있죠. 중간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기에 예를 들어서 뭐 뼈대 근육 골격근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죠? 수의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율신경 계통은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공통점이 뭐예요?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져요. 네, 한 번씩 끊어집니다. 이게 이제 신경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갱글리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신경계통에는 절이 없고요. 그죠? 갱글리온이 없고 자율신경계통에는 갱글리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의적 운동과 불수의적 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신경계통인 경우에는 뇌에서 명령을 내려요. 자, 팔을 들어라. 그러면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어요. 쭉 가서 바로 이 골격근까지 명령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뇌가 명령을 내린 부분을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인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더라도 중간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뇌에서 명령한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난 숨 쉬지 않을 거야. 숨 쉬지 마. 10분 동안 숨 안 쉴 거야.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숨을 안 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신경계통과 자율신경계통의 차이는 절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이 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수위적 운동이냐 불수위적 운동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림을 제가 조금 단순화시켜 봤어요. 몸신경은 이렇게 하나로 쭉 갑니다. 그래서 절이 없어요. 반면에 자율신경계통은 중간에 이 부분을 절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씩 끊어갑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도 차이가 있어요. 자, 부교감신경을 보시면 부교감신경 신경절전 섬유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자, 여기가 신경절전 앞이니까요. 절전 섬유의 말단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그죠? 이 아세틸콜린은 신경절후는 뒤에죠. 절후의 니코틴 수용체, NN이 니코틴 수용체거든요.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경절후 섬유에서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아세틸콜린이 쭉쭉 이제 유리되면서 끝에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M이 무스카린인데요. 이 무스카린이라고 하는 것은 독버섯의 성분인데, 이 독버섯의 무스카린과는 결합을 하지만 니코틴에 대해서는 약한 친화성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스카린과 좀 더 친하냐 아니면 니코틴과 좀 더 친하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스카린 수용체랑 결합을 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감신경인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섬유의 말단에서 역시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자, 부교감도 마찬가지고 교감도 마찬가지고요. 신경절 전 섬유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몸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쭉 가는데 여기도 역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세틸콜린은 신경절후 섬유에 여기죠.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 신경절후 섬유, 마지막 여기에서 교감신경은 노에피네프린을 유리한다는 거예요. 자,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이거 좀 기억을 합시다. 교감신경은 노에피네프린을 유리한다. 그리고 교감신경의 끝은 수용체가 달라요. 여기는 무스카린이었잖아요. 교감신경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예요.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1, 2, 베타1, 2 이렇게 서브 타입의 A형을 갖습니다. 무스카린 같은 경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요거는 외울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면 외워야 되니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중간에 절로 이어져 있고요. 절 전에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유리되지만 신경절을 지나서 효과기 근처의 말단에서는요. 부교감신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고 교감신경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이 유리가 된다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의 끝은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요. 교감신경의 끝은 아드레날린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이런 A형을 가진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절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갱글리온.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계속 배워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교감신경은 심파세틱 nerve라고 하고요. 신체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데 1차적으로 관여를 한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fight 할 것이냐, 아니면 flight, 날아서 도망갈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싸우든 도망가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성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 및 싸울 때 필요한 대사 활성을 증가시키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절 이전의 섬유가 짧고 신경절 이후의 섬유가 길고요. 교감신경의 자율신경절은 척추 가까이 있다.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감신경의 작용, 요거 여러분들 외우셨죠? 네, 혹시 지금 못 외웠다면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자율신경 계열의 약물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만 외우면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기량작용을 한다는 거 배우셨죠? 반대예요. 그래서 교감신경만 외우면 부교감신경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로 휴식과 소화의 기능을 합니다. 에너지 보존,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유지하고요. 영양분 저장고의 보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인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의 기능을 돕습니다. 여기 이제 교감신경에 보면 신경절 이전의 섬유가 짧고 신경절 이후의 섬유가 길다고 돼 있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반대입니다. 신경절 이전의 섬유는 길고 신경절 이전의 섬유는 짧다. 그림을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교감신경의 경우는 여기가 짧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깁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어때요? 신경절 이전은 굉장히 길고 신경절 이후는 짧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일단 신경절을 지나서 효과기 근처에 있는 신경절 이후의 섬유에서 그 표적기관에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려면 에너지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팡 하고 모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세포와 근처에 있는 이 신경절 이후의 섬유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휴식과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효과기랑 이렇게 접합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촐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기능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학교에 불이 나면 교감 선생님의 반응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불이 나면 교감 선생님의 눈이 어떻게 돼요? 동공 지진, 눈이 엄청 커지겠죠? 놀랬으니까. 걱정이 되죠.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리고 이거 큰일 났다.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하죠. 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세워야지. 도망을 가야 되나?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 준비를 해요. 그죠? 도망가거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잘 되면 안 되죠. 소화가 잘 되고, 방귀가 막 잘 나오고, 똥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장관 운동이 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거나 싸우는데 이제 소변이 나오면 안 되겠죠. 줄줄줄 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광에 이완돼서 용적이 커져요.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이 이완되고 침 분비가 억제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해 심장 벌렁벌렁 하고요. 기관지 이완, 심호흡을 하게 되고요. 위 운동이라든지 소화액은 억제가 되고요. 당이 분출이 돼요.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 연동 운동이 억제되고요. 방광이 이완됩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부교감 신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대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교감 신경만 잘 외우시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교감 신경은요. 전달 물질이 뭐예요? 아드레날린,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효과기에 붙는 수용체는요.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수용체는 니코틴, 무스카린. 이게 무스카린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이 촉진되고요. 네, 부교감신경은 억제가 되죠. 교감신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경이에요. 에너지를 팡 하고 터트려야 돼요. 부교감신경은 휴식, 이완이라고 했어요. 축척입니다. 학교에 불라면 교감 선생님의 동공이 동공 지진합니다. 확대가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축소가 되겠죠. 소화기계는 어떻습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억제가 돼요. 그죠? 소화가 잘 되면 도망가는 데 지장이 있겠죠. 부교감신경은 흥분하게 되면 소화기계가 활성하게 됩니다. 자, 혈당 도망가려면 증가해야 되죠. 부교감신경은 감소하게 됩니다. 방광, 소변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충뇨입니다. 그리고 배뇨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혈관은 수축을 하고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막 올라오게 되죠. 혈압 올라가고요. 자, 부교감신경인 경우에는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그림은 별거 아니에요. 자, 기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은 억제가 되고요.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은 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잘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거를 외워야 자율신경계 약물을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부담이 좀 덜 할 거예요. 외우지 않으면 나중에 막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위치입니다. 교감신경계는요, 흉요 유출이라고 해서 흉추와 요추에서 이렇게 쭉 뻗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신경절을 거쳐서 여기가 신경절이에요. 신경절을 거쳐서 타겟 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는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경절에서 여러 기관으로 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기에 대처하는 신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활용하는 신경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교감 신경은 두 개의 청골 유출, 두 개의 청골 심플하게 두 군데서 유출이 됩니다. 하나의 신경절과 하나의 기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거.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는 신경이기 때문이에요. 자율신경계통의 수용체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또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하면 여기 부교감, 교감 있었어요. 자, 이 교감 신경에서 여기 절이고, 그죠? 절후 신경에는 니코틴 수용체, 두 개 다 니코틴 수용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은 무스카린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고 했어요. 아세틸콜린이 유리되면서 여기도 아세틸콜린, 신경절 신경절 후 다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되고요. 무스카린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유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신경저류에서부터 타겟 올간까지는 표적세포까지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에피네프린이 유리가 되고요. 이 신경저루 끝에는 어떤 수용체가 있느냐?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아드레날린 리셉터는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이렇게 A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쭉 정리를 한 거를 보시면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는 니코틴 수용체랑 결합을 하고 끝에 표적세포 앞에서 무스카린 수용체랑 결합을 한다라는 거. 이때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테코라민 수용체, 이게 아드레날린 수용체예요. 같은 말입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이 영국식 발음이고요. 이건 미국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카테콜 아민 수용체는 뇌감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을 하고요. 종류는 이제 알파, 베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의 경로는 신경절 전 섬유, 신경절 후 섬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부시수질은 예외라고 합니다. 수용체는 모든 신경절 전 섬유는 아세틸콜린을 니코틴 수용체로 분비한다. 교감신경은 노에피네프린을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로 분비한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무스카린 수용체로 분비한다. 끝에가 달랐어요.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은 이렇게 부교감, 교감. 자, 여기 절이고요. 여기 앞에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절을 거치면서 여기 니코틴 수용체가 있습니다. 신경절 후 섬유에서는요,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표적세포까지 신경절 후 섬유에는 부교감신경의 경우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요. 교감신경의 경우에는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세포와 가까이에 있는 수용체는요. 부교감신경인 경우 무스카린 수용체, 교감신경인 경우에 아드레날린 수용체.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시작점은 촉수의 가슴, 허리, 흉요 유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는 꼬리뼈 부위에서 중추신경계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청골, 유추. 위치는 교감신경은 촉수 가까이 위치하고요. 부교감신경은 표적 조직 가까이 또는 그 안쪽에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은 스트레스나 비상시에 에너지를 쓰는 거, 에너지 소비.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휴식과 소화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자, 이것도 생리학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복습입니다. 자, 뉴런이 뭐예요? 신경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앞에 동그랗게 생긴 얘가 셀바디, 세포체예요. 이 세포체 안에 핵을 가지고 있고 세포의 생명 유지와 신경 정보 통합을 담당합니다. 이 셀 바디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지처럼 뻗어져 나온 애들이 이제 가지돌기, 수상돌기라고 하는데요.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안테나 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보를 쭉 받아들여가지고 셀 바디에 모이게 되면서 이거를 다시 쭉 전달을 해서 다음 신경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가 셀 바디였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가 뭐예요? 축삭, 악손입니다. 요거를 이제 학대를 해보니까
요렇게 그냥 길쭉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제 길쭉하게 생긴 거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계란말이처럼 이렇게 예, 소세지처럼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리집 혹은 수초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이엘린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을 얘기합니다. 지방은 전기를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련체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자극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통합을 해서 쭉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전련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낭비르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마일린시스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기 자극이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렇게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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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이렇게 건너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극을 신체에 빠르게 전달해서 뇌가 다른 신체 부위와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걸 도약전도라고 하죠. 우리가 신경에는 마이엘린시스가 있는 신경이 있고 없는 신경이 있어요. 마이엘린시스가 없는 신경을 무수신경이라 하고 마이엘린시스가 있는 신경을 유수신경이라 하잖아요. 그죠? 유수신경과 무수신경 중에서 어떤 것이 정보 전달이 빠를까요? 네, 유수신경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뉴런이 있고 다음 뉴런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뉴런의 끝에 이렇게 축사 끝에 있는 이 돌기들을 우리가 신경 말단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단 부위하고 다음 신경의 가지돌기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데 딱 붙어 있지는 않고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달된 것이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쭉쭉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포의 신호 전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여기 뉴런이 있으면 뒤에 또 이렇게 뉴런이 있어요.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축삭을 지나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정기적 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마이엘린시스가 있어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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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 전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엘린시스가 없는 부위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마이엘린시스가 없는 부위에서 신호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후지전이라고 하면은 자극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극이 없는 경우에 항상 세포막은 안팎은 여기 세포막이에요. 여기가 안쪽은 음전화, 바깥은 양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마이너스 이온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도 플러스 이온이 있지만 바깥쪽에 플러스 이온이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나트륨, 그죠? 소디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는 포타슘과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0mV의 전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포막이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포막에는 이렇게 이온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들이 있어요. 이 통로에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관문 통로라고 적어놨고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누출 통로입니다. 세포막에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에 문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온의 농도 차이에서 확산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누출 통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포타슘이 고저 농도 차이에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옆에 이제 NAK 펌프가 있어요. 이 NAK 펌프는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3개의 나트륨을 퍼내고 2개의 나트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요. 계속 열심히 퍼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세포막 바깥을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요, 이 관문 통로는 문이 있어가지고 딱 굳게 닫혀 있어서 요 2가지 유출 통로만으로 평소에 전압차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극이 빵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열리겠죠. 여기 보시면 처음에 관문 채널 중에 나트륨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던 나트륨이 우수수수 물 밀듯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였고, 근데 나트륨이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쫙 쏟아져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역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이가 바뀌는 거예요. 이어서 옆에 있는 포타슘 채널, K 채널이 또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 포타슘은 나갑니다. 쭉 다시 나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휴지전일 때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고 세포막 바깥쪽이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중간에 자극에 의해서 활동전이가 확 뒤바뀌었다가 다시 결국은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관문 통로는 2개, 나트륨, 소디움 채널, 그리고 포타슘 채널, 관문 채널은 다시 문이 닫히고요. 그다음에 누출 통로, 그죠? 이 채널은 계속 열려 있어서 원래대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70mV의 전압차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전압차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70mV의 전압차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정기적인 자극이 들어오면서 나트륨 이온이 신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칼륨이 신경 밖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활동 전이가 확 올라가게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원래 전이차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신호가 이렇게 생긴 뉴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게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돼서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 사이에 앞 뉴런의 말단 부분하고 뒤에 있는 뉴런의 그 수상돌기, 가지돌기하고의 약간의 틈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딱 붙어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화학적 전달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요. 앞에 시냅스 전 축삭 말단,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시냅스 후 가지돌기, 이 부분이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냅스 전 축삭 말단을 프리시냅틱 악손 터미널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냅스 후 가지돌기를 포스트 시냅틱 덴드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가 딱 붙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시냅틱 클레프트, 간극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극은 어떻게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느냐? 신호가 쭉쭉쭉쭉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 프리시냅틱 악손 터미널 소포에 둘러싸여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가 있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전 축삭 말단 부위에 있고 소포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데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쭉쭉쭉 전달이 되면 이 속포가 탁 터지면서 이렇게 밖으로 유출이 돼요. 유출이 되면서 시냅스 후 가지돌기에 이 수용체가 있어요. 자기한테 맞는 수용체에 딱딱딱 달라붙으면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리학을 배울 때 이걸 하는 이유는 약물이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차단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양리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은 첫 번째 정기적인 신호 전달, 두 번째 화학적 전달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생체 아민으로 분류되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히스타민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분류되는 가바, 글루탐산, 신경펩티드로 분류되는 물질 P, 엔돌핀, 엔케팔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위치에 따라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잖아요. 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다 분비가 돼요. 근데 말초신경계에서는 우리가 아까 신경절 그리면서 나왔지만 아세틸콜린,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만 분비가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에는요. 아세틸콜린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아세틸콜린은 콜린과 아세틸로부터 합성이 되고요. 골격근의 신경근 연적부 등 말초신경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뇌척수에 존재합니다. 흥분성 또는 억제성으로 작동을 하고요. 기억, 기분장애, 수면, 각성주기, 근육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제 기억 그리고 근육 이 두 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레벨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서 알츠하이머병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증 근무력증이 올 수가 있어요. 요 뒤에 알츠하이머와 중증 근무력증 관련된 약물도 소개를 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아민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입니다. 다 티로신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카테콜아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세틸콜린과 함께 CNS, 중추신경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요. 임상에서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신간호학을 하게 되면 정신과와 관련된 약물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리학 시간에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민성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노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고요. 아세틸콜린처럼 CNS와 PNS 모두에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주로 PNS의 교감 신경세포가 관여하는 평활근, 심근, 샘 등의 연접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의 CNS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글루탐산, 아스파르트산 이런 거는 흥분성이라는 거. 가바 얘가 중요하죠. 얘는 이제 억제성이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자율신경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복습 차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 할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가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